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수학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붙죠. 뭐 창의력 수학이다, 스토리 수학이다, 거기다 요즘은 산업 수학 뭐 이런 것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새로운 게 등장을 했습니다. 토론 수학. 근데요, 수학만으로도 머리 아픈데 그 어려운 토론이 붙었으니 이거는 정말 아이들도 싫어하고 부모님들도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단어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토론 수학이라고 해서 무슨 난해한 어려운 수학 개념이나 원리 또는 심화 응용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학적인 원리도 발견하고 재미있는 문제들도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실례로 저희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옷은?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피스는 뭐 지영이, 윤미, 선호가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체육복은 이제 체육을 좋아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얼굴에 검은 칠을 해도 체육복만 입으면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또 청바지와 티를 입은 모습을 좋아하는 친구들에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막대 그래프도 만들고 네. 표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도 높아지고 또 일상생활 속에 소재를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네. 문제 해결력도 좋아지고 수학에 대한 친근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죠.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그 어울리는 옷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론할 가치가 없는 건가요? 자, 이런 거보다는 네. 조금 더 유익하고 또 건설적인 그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개그맨 김일희와 가장 잘 어울리는 YTN 아나운서는 누구일까요? 이런 거 얼마나 참 건설적이고 좋습니까, 내용이. 훈훈하고. 이것도 아까처럼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것도 똑같이. 다들 거부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토론 자체는. 근데 뭐 어린애들하고는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토론이라는 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 뭐 중고생은 너무 뭐 문제 풀이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수학적 토론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수학이 결국엔 논리의 학문이잖아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 싸우는 것인데 저도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이 토론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공을 바구니에 넣는 방법에서 공의 종류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바구니의 종류가 같은 경우와 다른 종류로 나눠서 4종류의 문제를 칠판에 써놓고 네. 이제 짝꿍 둘이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해서 이제 답을 유출해냅니다. 그때 쉬운 풀이를 발견한 친구들이 나와서 문제를 풀고 그 가운데서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고 더 쉬운 풀이나 아니면은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친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고 네. 또 좀 수학적인 재능이 있거나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되고 모르는 친구들도 선생님의 설명보다는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을 듣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토론 수업이 수학에서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네.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면은 아니 저기 빨리 문제나 많이 풀어주지 지금 토론하고 있을 친구나 때냐고. 빨리 나가지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또 의외로 진짜 많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쉽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토론이 중요시 여겨진 것은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적으로 표현하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올바르고 잘 되면 수학적 사고력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학자의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 다른 환경에 처했다면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네. 이런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배운 도형들을 우리 거실 안에서 여러 가지 찾아보자. 저기 삼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뭐 타원도 있구나. 근데 주의할 점은 그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계속 발산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아이와 함께 수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고 또 노력해본다면 아주 무궁무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수학을 찾아와준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데요. 어떤 수학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부산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수학이 부산에 간 건 처음입니다. 부산 아이가 반갑네.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 복잡한 악보를 보고도 거침없이 연주해 나가는데요. 정말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야,
손이 거의 뭐 부산 갈매기인데요. 이렇게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이채연입니다. 눈이 크고 예쁜 채윤 양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건반을 치는 채윤이. 제작진의 존재를 잊은 건가 싶을 정도로 열중한 모습인데요. 언제부터 피아노를 시작한 건가요? 5살 정도부터 언니 오빠들이랑 콩쿨도 하고 연주회도 하고 협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다양한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서 하고 싶어 했던 미술, 뭐 바이올린도 하고 그다음 운동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피아노 선생님인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피아노. 상도 정말 많이 탔다는데요. 예술 쪽에 다 소질이 있나 봐요. 골고루. 아무래도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잖아요. 어렸을 선생님? 때 그 피아노라는 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대표적인 시지각 협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피아노 같은 것을 많이 치는 것은 두뇌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만능 예체능 소녀 채윤이가 요즘 푹 빠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누르고. 아니 지금 옷걸이로 대체 뭘 만드는 거죠? 채윤이 씨 뭐 만든 거야? 평소에 휴대폰 편하게 쓰려고 만들어 본 거예요. 오. 진짜 기발하네요. 그렇죠? 예, 저런 활동들은 이제 손의 미세한 근육도 발달시키고 또 공간 감각과 구성력도 발달시켜서 거리 길이도 익히게 되고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면 좋습니다. 네. 근데 좀 슬슬 불안하진 않으세요? 뭔가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채윤이가 공부하길 기다리다 지친 제작진. 어머니 도와주세요. 어머니, 채윤이가 공부는 안 하네요? 예. 평소에 저렇게 맨날 만들게 하고 뭐 그리게 하고 맨날 저렇게 있어요. 공부는 언제 하나요? 제가 지금 하라고 할게요. 네, 잠시만요. 마지 못해서 시키시는 것 어머니도 같은데. 진짜 귀여우시다. 다 만들었어? 하던 거 다 마저 하고 할 일 하세요. 결심한 듯 책상에 앉는 채윤이. 어떤 공부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야심차게 꺼내든 저것은? 아니, 지난 1학기 수학 문제지?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아니 근데 갑자기 뭐 연필을 집는 게 아니라 지우개로 막 지워요. 지웠다가 썼다가 무척 바빠 보이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예전에 다 풀었던 문제들이네요. 지우고 푸는 과정이 귀찮을 법도 한데 꼼꼼하게 답을 써내려가는 모습입니다. 1학기 문제집을 다시 푸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친구 어머니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학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답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 엄마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평소 수다학 선생님들이 강력 추천했던 오답풀이를 하고 있는 거군요. 뿌듯합니다. 오답풀이를 할 때는 저렇게 네. 문제집을 직접 하는 방법보다는 오답 노트를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풀어보고 채점만 문제집에다 직접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도 한 번씩 더 볼 수 있잖아요. 확인해 맞습니다. 볼 수 있고. 오답풀이를 끝내고 이제 문제풀이에 돌입하는 채윤이. 이번엔 학교 진도에 맞는 문제집이네요. 복습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살짝 걱정했는데 현행학습도 제대로 하고 있군요. 문제도 골고루 풀고 공부하는 자세도 바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 대체 뭐가 고민인 거죠? 원래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또 그날 또 컨디션에 따라서 그게 어떤 날 한 장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또 5장이 될 때도 있고 시간이 빨리 푸는 때도 있고 뭐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조금 기복이 있는 게 이제 제 어머니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량과 속도가 걱정이라는데요. 채윤이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려워서 늦게 푸는 건 아니고 꼼꼼히 하다 보니까 느리게 돼서 그래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는 꼼꼼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뿐이다. 아니 요즘 애들은 어떻게 자기 의견을 저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한자까지 또박또박 적은 채윤이. 뿌듯한 표정으로 자신 있게 문제집을 들고 나오는데요. 엄마 나 다 했어. 잘했어. 뽀뽀 한번. 아유, 잘했어. 어디까지 했어? 이거는 이까지 접어놓은 데까지 했고 이것도 접어놓은 데까지 했어. 알았어요. 채점을 시작하려는 어머니. 근데 채윤이는 얼마나 맞았을지 궁금하지 않은 걸까요? 만화책을 펼쳐드는데요. 어머니도 이 상황이 익숙한가 봅니다. 어머니 채점을 어머니 혼자 하세요? 네, 평소에 그냥 놔두고 저한테 주고 이제 혼자 가서 할 거 하고 놀고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엄마 혼자 이렇게 채점하는 거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채점을 하는데 네. 채점한 다음에 화를 내거나 이래라 저래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4학년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채점하는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채점이 단순히 채점이 아니라 자기가 틀린 것, 부족한 것, 반복해서 틀리는 것이 어떤 유형인지를 볼 수 있어서 4학년 정도 되었을 때 스스로 채점하는 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네. 지난 학기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면서 꼼꼼히 실력을 다지는 한편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혼자서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 채윤이. 하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채윤이는 수학을 좋아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6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수학을 되게 열심히 하던데 이유가 있어?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 그 다음에 앉아서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참 기특한 마음이 듭니다. 7번째 중에서 6번째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7개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싫다는 게 아니고 다 좋은데 6번째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활동에 있어서 다 긍정적인 거죠. 그렇네요. 지금처럼 채윤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하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어머니. 대체 본격적인 수학 공부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다재다능한 채윤이를 위한 맞춤 수학 공부법.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미술, 운동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예체능 소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4학년 채윤이 함께 만나보셨죠. 자기 의견을 굉장히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아주 똘똘한 소녀인데 이제부터 좀 수학을 공부해 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4학년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수학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딱 적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4학년 때가 되면 이제 연산에서의 사칙 연산도 다 익혔고 도형도 좀 나오고 분수, 소수의 개념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어려워지고 제대로 된 수학 학습할 수 있고 또 스토리텔링형 문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시기입니다. 수학 학습의 적기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겠다는 열정이 가득하잖아요. 또 수학 성적도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아주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예체능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수학 학습에 있어서도 딱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분량만큼 주면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그 수학 공부를 하는 적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진정한 수학의 적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아, 정말 해야겠다. 위험하다. 더는 못 견디겠다. 요 순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고3이요? 고2? 근데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수학의 그렇죠. 첫걸음은 모든 이 감정 표현, 또 예술을 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익숙할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 100점이야. 숫자로 좀 다 표현하는 거예요. 네. 엄마 오늘 아침 식사 70점. 선생님 오늘 수업 90점. 이러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질 않아요. 다 떠납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독하게 그때부터 수학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걸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채윤이가. 약간 자기소개하신 것 같은 고독함을. 네. 지금 일단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수학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긴 거를 봐서는 지금 배움의 기본적인 자세는 잘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기본이 잘 잡혀 있는 친구가 수학 흥미가 늘어난다면 수학 실력이 부쩍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수학의 그런 흥미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교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학년과 단원에 맞춘 여러 가지 교구들을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행히 학교 성적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기복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많이 풀 때도 있고 적게 풀 때도 있다. 분명히 채윤이는 그게 아니라 꼼꼼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검사 결과를 보면 진짜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인지 능력은 평균 상 정도고요. 언어성이 평균 정도예요. 근데 동작성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 그다음에 작업 기억력도 우수, 속도는 평균 정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들은 언어성이 높고 동작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게 유전적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채윤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손을 이용하는 동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물리학이나 벡터 쪽에서도 그 장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 수학 성취도 결과를 보면 후행 95%, 현행 85, 전체 90이어서 상당히 우수한 네, 편이죠. 잘하고 있네요. 예, 예체능에 저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점수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릴 때 사실 저는 적기라는 게 1, 2, 3학년 때는 다양한 자극을 시키다가 4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학습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 아이가 학습 시간을 늘리기만 하면 그동안에 이 아이가 여러 군데에 경험했던 것들이 학습으로 들어와서 훨씬 더 좋은 성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 근데 정말 부럽네요. 아니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안 했는데 몸짱이야. 화장을 안 했는데 예뻐. 이런 친구들처럼 거의 뭐 타고난 게 아닐까. 그래요. 예, 맞아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만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틀린 문제 몇 개가 있다는 건데 틀린 문제 좀 짚어보면서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현행에서 3문제를 틀렸는데 그중에 2문제가 각도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각도가 또 이제 실물과 도형과 연결되는 각도 문제였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조작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하는데 이것을 실물의 도형과 연결하는 것에서 이런 문제를 틀렸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즐겨 하고 있는 조작 활동 이것을 수학적인 개념과 원리 또는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면 정말 폭발적으로 이해력과 문제 해결력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문제 속에서 어떤 모양이나 도형이 나왔다. 그러면 줄이나 색종이나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죠. 또 시계 문제의 각도를 틀렸는데 실제로 집에 있는 시계를 돌려서 바늘을 옮겨본 다음에 각도기를 이용해서 재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해보고 또는 아까 전에 보면은 철제 옷걸이를 가지고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그냥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의 대칭의 개념, 둘레의 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활동과 수학적인 개념을 연결해서 찾는 연습을 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찾기가 어렵다면 지금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소재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시면 그림만이라도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퐁퐁퐁퐁 샘솟을 겁니다. 저는 11번 문제를 보겠는데요. 11번 문제는 길이를 재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길이의 단위 자체를 모를 수도 있었고 단위와 단위 사이의 관계를 몰랐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자의 길이를 재본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길이를 재봤더니 30cm라고 나온 것이 밀리미터로 바꾸면 얘는 300mm다. 그 다음에 미터의 단위로 바꾸면 0.3m다라고 하는 식의 계속 변환을 통해서 각 단위와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틀린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후행을 막 열심히 하기보다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익히고 현행 학습에 집중하고 또 심화 네.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후행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상을 보면요 지난 학기 문제를 또 이렇게 보고 지우고 또 풀고 지우고 또 풀고 이걸 하고 있고 오답 풀이가 좋다는 거를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이제 실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실천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보면 지난 학기 후행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현행에 대해서는 별 관리도 안 되고 채점도 별 안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후행은 방학 때 하는 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현행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틀리는 오답 노트 같은 경우를 관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수학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보니까 그 예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답 노트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좀 땡기는 말이 아니에요. 아, 틀린 답.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름도 오답 노트라고 하지 말고 만점 노트, 100점 노트. 네. 또 답을 또 2번씩 적으니까는 답답 노트. 아, 그건 아니다. 그건 가슴이 아니죠. 답답하네요. 답답해지죠. 네. 하여튼 뭐 긍정적인 의미 있는 걸로 예쁘게 정리해서 하면 자꾸 그 노트를 피고 싶잖아요. 오, 정말 그건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정답 노트라고 하면 되잖아요. 꼭 굳이 오답 노트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제 생각에도 오답 노트를 자기의 특색에 맞게 예쁘게 네. 만들면 자꾸 펴보고 싶고 더 꼼꼼하게 잘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1, 2, 3학년 때와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풀이 과정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연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줄이 있는 노트에다 쓰는 것을 추천하는데 문제 번호에 조그마한 네모를 그려놓고 네. 문제는 연습장에 풀고 답을 적은 후에 채점을 한 다음에 지웠을 때는 이게 지금 풀어서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네모에 첫 번째 풀었을 때는 첫 번째 칸에 동그라미 X, 네. 두 번째는 동그라미 X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풀었을 때 만약에 2번 연속해서 맞았으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 2번 연속해서 틀렸으면 이거는 내가 개념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게 풀이에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더 효과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컨디션에 따라서 공부하는 이 학습 양도 좀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날은 5장도 했다가 어떤 날은 그냥 1장도 했다가 빨리도 풀었다가 늦게도 풀었다가 역시 그 예술가의 마인드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공부를 좀 맘잡고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4학년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하는 게 정말 적당한 학습량이 될까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고 아이에게 부담을 안 주고 이렇게 잘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학습 부분에 관해서는 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학년이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는 매일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네가 공부해 이때 하자가 아니라 딱 4시에 하자, 3시에 하자 시간을 정해서 먼저 교과서의 개념 부분을 읽고 수학 익힘의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기본 문제 1장 정도 풀고 심화 문제 한 문항 정도 요 정도 분량을 줘서 그것을 다 하면 더 일찍 끝나든 더 늦게 끝나든 자유시간,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친구에게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딱딱한 문제풀이나 개념을 읊어주는 그런 인터넷 강의보다는 좀 재미있게 풀 수 있는 활동적인 것을 보여주면 한 20분 정도 하루에 그렇게 보여주면 흥미를 갖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학년 정도 때 이제 습관을 바꾸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습관을 바꾸는 게 이제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보편적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죠. 일정한 시간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숙제를 해야 되고 틀린 것들에 대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보편적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거기서 실력이 올라간다는 걸 느끼거든요. 또 하나는 나만의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죠. 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듣는 게 편한가, 눈으로 보는 게 편한가, 아니면 또래 학습이 편한가, 아니면 인터넷 강의가 편한가. 그래서 일반적인 누구나 다 하는 습관 플러스 4학년 정도라면 나는 그런데 요거 더하기 요 정도 학습을 하는 게 나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 요걸 찾아간다 그러면 최적의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머님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지금부터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것이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딱 반절 정도 한 것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틀렸다면 그 틀린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수학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을 정리한 후 오답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수학 공부임을 알려주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수학 공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가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가
틀린 문제나 어려운 문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보통 어머니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움을 익힐 수 있는 피드백 체계를 갖추는 거죠. 선생님한테 묻는다든지 또는 친구한테 물어보도록 하는 거죠. 담임 선생님한테 묻는다면 점심시간 끝나고 한 5분, 10분 동안 묻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보통 수요일 날은 여유롭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이제 모르는 문제를 학교가 끝난 후에 담임 선생님한테 몇 문제 묻고 온다든지 이런 식의 체계를 정해주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분명히 이 친구는 하루에 40분 정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간 됐잖아, 이 부분 공부하자라고 어머니께서 계속 이제 규칙성 가지고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요거를 자꾸 틀리네. 이 유형은 이해를 자꾸 못하네. 어려워하네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익힐 수 있도록 환경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수학 동화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보드게임 같은 것을 이제 교구들을 주어서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아준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잘 해오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초등학교 4학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수학에 관심을 갖고 수학에도 열정과 끈기를 좀 보여준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이 나왔죠.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수학 전문가들이 드리는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규칙성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일정량의 수학 공부를 하는 것만 잘 갖춰진다면 수학 잘할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5번째입니다. 이 아이는 수학을 6번째로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이 하면 좋아하게 되거든요. 수학에 대한 그 공부를 조금 더해서 5번째가 된다면 조금 지나고 나서 3번째, 2번째, 첫 번째로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방법입니다. 잘할 자세가 되어 있고 태도가 되어 있을 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적절한 방법이 더 큰 수학적인 발전으로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리 씨는 또 어떤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을까요? 네, 채윤이를 위한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스피드 퀴즈입니다. 스피드 퀴즈요? 네, 왜 준비했냐면 문제 푸는 그 시간이 길다고 했잖아요, 채윤이가. 네. 그래서 좀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아. 좀 빨리빨리 속도를 늘리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집에서 엄마랑도 막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연습 삼아서 네.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최고의 수학 방송은 수다! 수다 정답입니다. 네. 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는 지승현. 지승현 정답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진짜 자, 이제 마지막 내일도 문제요. 못하겠네. 안경을 벗으면 깜짝 놀라고. 네네. 자, 수당 시청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그 개그맨은 김일이 아닙니다. 유재석입니다. 보셨죠? 제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너무 슬프다. 겸손하잖아요. 겸손하게. 네. 자, 이렇게 스피드 퀴즈 게임을 하면 우리 최우리의 가장 약점인 이 스피드가 보완이 되고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어머니하고도 또 이 관계도 지금도 좋지만 네. 더욱더 좋아질 것 같아서 준비를 했죠. 네네. 네. 우리 채연이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았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데도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언을 잘 기억해 뒀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수학 왕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업 현장에서 두루두루 활용되고 있는 수학 이야기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통신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 이야기라고 해요. 통신이요? 통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 전화 통화하고 뭐 문자 주고받고 그렇죠. 하는 거 요게도 이제 수학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우리가 전화를 딱 할 때 가장 가까운 기지국 어디에서 연결할 것인가? 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그 통화
품질을 좀 개선하는데도 네. 혹시 좀 수학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머리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은 얘기만 해도 그냥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이 이리 아저씨를 보면서 아 수학을 조금 접해보면 이렇게 똑똑해지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을 한 10년만 하면은 이제 네. 아인슈타인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년까지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 왠지 통신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학이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활용이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가 거듭될수록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 이때 사람들 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각종 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 모든 현상을 통신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방식에서 통신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거나 저장 매체에 저장 및 재생하는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통신을 할 때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학적 방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화성 탐사선입니다. 공전 궤도가 서로 다른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가까울 때는 약 5,500만 킬로미터, 멀 때는 약 4억 킬로미터까지 멀어집니다. 이로 인해 현재 기술로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데만 평균 80일에서 150일이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먼 거리를 비행해 화성 궤도에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화성 표면에 착륙시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화성 탐사선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 화성 탐사선이 분석한 바람의 속도, 토양, 온도 등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화성 표면을 촬영한 사진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가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보내줬는데 해독이 안 돼. 그대로 찍은 대로 받으면 해독이 안 돼. 나사에서, 미국 나사에서 열심히 돌려서 원래 걸 복구해냈기 때문에 화성의 모양이 어떻고 그런 걸 다 찍은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오류 정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류 정정부가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하면 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 정정 보호에 대한 연구를 오히려 이런 그 당시에는 나사라고 해서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했고, 즉 화성 탐사선에서 촬영해 지구로 보낸 사진 데이터를 복구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수학적 원리가 바로 오류 정정 부호입니다. 수학자 리처드 해밍이 제시한 오류 정정 부호는 디지털 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대표적 기술입니다. 우리는 오류 정정 부호 이론에서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학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진법입니다. 오직 0과 1, 두 숫자만을 사용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 이진법. 이진법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십진법보다 명확하고 표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기기화하기 좋은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진법을 사용해 문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자는 0과 1의 조합을 통해서 전송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숫자가 바뀜으로써 전달되는 내용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과연 이진법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오류를 정정했을까요? 서로의 암호가 yes면 1이고 no면 0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yes에서 1을 했는데 1 했는데 갑자기 받아들인 건 0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은 no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yes를 한 번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1을 한 번만 하지 말고 yes, yes, yes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3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보내려고 하는 정보보다 조금 더 보내요. 그러니까 원래 딱 보내려는 것만 딱 보내면 뭐가 오류가 생기면 얘가 뭔지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하는 거죠. 여분으로. 이렇게 되면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일종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알 수 있죠. 그래도 오류 정정 보호는 뭐냐?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 한 단어만 얘기해요. 그거는 리던던시다. 여분이다. 엑스트라를 넣음으로써 그게 가능하다. 나사에서 1975년에 화성으로 발사한 바이킹 2호가 찍은 화성의 표면 사진입니다.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던 이 사진 데이터에 오류 정정 보호를 적용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화성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사람 얼굴의 형상을 띤 화성 표면 사진이 보다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진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오류 정정 보호를 통해 사진 데이터의 화질을 보다 깨끗하게 만든 화성 탐사선 사례. 이런 오류 정정 보호에는 이진법을 포함한 다양한 수학적 방법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오류 정정 보호를 쓸 때는 이제 이산수학, 그다음에 뭐 이제 대수학 같은 거, 수학 이제 숫자들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같은 거에서 그 이제 순열과 조합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두 가지 분야가 연결돼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은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원활한 상태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에 오류 정정 보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잖아요. 디지털 데이터의 오류를 잡기 위해서는 이진법이 사용이 돼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좀 더 해보세요. 그리고 그 오류를 더 잘 짚어내기 위해서 이걸 몇 번씩 시그널을 보낸다. 이거죠, 선생님? 야, 맞나요? 진짜 이거 MC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머리 아파. 정말 그 이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리하기도 어려워요. 이해도 어렵지만. 저는 주승열 선생님의 네. 좀 더 쉬운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할지 말지를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거죠? 이미 너무 잘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통신의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송의 기능과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류 정정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압축 관련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전송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류 정정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진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0에서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10진법을 활용해도 좋은데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수만을 사용하는 이진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표현이 더욱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다음 명확성은 훨씬 더 올라가서 그렇죠. 네. 기계화하기에는 10진법보다는 이진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에서는 이진법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거의 모든 부분에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기, 전자, 물리 이쪽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통신에 종사하시는 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그 안에 수학적인 원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선 과학을 넘어선 과학의 기본이 되는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수학자들이 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컴퓨터 언어인 C 언어라든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떤 통신의 체계를 짜려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또 컴퓨터 언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컴퓨터 쪽인 공부를 함께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좀 아슬아슬했는데 좀 겨우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됐어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맨날 이 통신 수단을 그냥 거의 매일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오류 정정 부호 덕분이다.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지는 진짜 확실하게 안 거예요. 눈빛이 지금 흐리멍덩해요. 한 51% 이해했어요. 50% 이해했는데, 근데 그 오류 정정 부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통신하는데 이제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심지어 막 화성에까지도 이제 통신하고 하는 그 정도 기술이 올라왔는데, 그럼 굳이 더 뭔가를 또 개발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명왕성까지 또 통신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아닙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 그렇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아마 점점 더 개발이 될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리 씨가 인터넷을 켰는데 막 버벅버벅거리고 속도가 느리고 자꾸 오류가 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죠. 지금도 TV도 아닌데도 컴퓨터로 손을 쳐요. 이렇게 잘 되라고. 역시 맞아야 돼. 말면서. 그렇죠. 그렇게 인터넷이 빨리빨리 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오류 정정 부호 덕분인데요.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했는데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반송이 되잖아요. 그걸 또 다시 수정해서 보냈어요. 왔다 갔다 시간도 걸리고 반송률도 높아지고 재전송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오류 정정 보호가 생기면 그렇게 재전송률도 낮아지게 되고 지연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전송률이 높아져서 아주 효과적이죠. 그렇군요. 아까 그 주승조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는 제가 한 51% 이해했는데 네. 시진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제 52% 이해됐어요. 겨우 1%. 1%가 어딥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진짜. 근데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통신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정말로 크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수학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은 복잡하잖아요. 그걸 단순하게 표현해야 정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가하고 있다. 그건 언어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 그래프로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다음에 숫자로 보여주면 말로 많이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쉽고 정확하게 그렇죠. 그 하나로 표현하는 게 수학의 힘이고 수학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그중에서 특히 통신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큰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회사들도 역시 통신기기를 만들거나 통신 서비스하는 쪽에 그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수학 전공자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으로 이제 음성을 넘어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거를 처음 개발한 교수도 처음에는 의과대학을 준비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학이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걸 알고 공대로 진로를 바꿨고 그중에서도 통신을 연구한 이유가 통신에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주승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공대 어디든 수학은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영역도 확대되고 있죠. 화성 탐사선에서도 보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우주 항공을 떠올리지만 그 뒷단에는 통신이 있습니다. 통신이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고 그 통신 뒤에는 아주 중요한 수학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학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수학 전공자들의 미래도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 방송을 보고 네. 아이들이 막 전부 다 저 수학 전공할래요, 수학자 될래요, 막 이럴까봐 경쟁률이 네. 진짜 높아지겠는데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진짜 이리 씨가 수학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그날까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오래 합시다, 우리 한번. 네. 그래요. 100년 더 합시다. 수다. 자, 오늘 방송을 보면 아마 많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수학이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겠구나. 미래 직업에도 수학이 이런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을 날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까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니 더욱더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이렇게 새롭고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고민도 늘 항상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